19세기 초 인간은 비로소 말보다 빠른 교통수단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갱도에 석탄을 실어 나르던 나무 선로가 강철의 길이 되어 도시와 도시,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기 시작했죠. 1830년 영국의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연결하는 최초의 전기 여객철도가 운행되기 시작하면서 바야흐로 대철도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열강들은 온국의 수도와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벨기에와 바이에른, 오스트리아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지역에서 철도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볼티모어와 오하이오를 연결하는 전기 여객철도가 건설됐죠. 범선과 화약의 시대는 이미 충분히 무르익었고, 철도라는 혁명적인 첨단 기술은 이제 대륙의 깊숙한 곳까지 열강들의 제국주의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심장이었던 동부와 서부 해안을 잇는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가 착공되었고, 영국은 이집트의 카이로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아프리카 종단 철도, 프랑스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여 세네갈과 지부티를 연결하는 아프리카 횡단 철도를 추진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오늘날의 남수단 파쇼다에서 충돌한 것도 이러한 대륙 횡단 철도와 대륙 종단 철도의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리고 지구 최대의 대륙 유라시아를 차지한 러시아에게 지구상 최대의 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숙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스크바 대공 이반 3세가 킵차크 칸국을 몰아낸 뒤 몽골인과 튀르크인들의 러시아 지배를 끝장내버리고 짜르를 칭하면서 1547년 오늘날 러시아의 전신 루스짜르국이 출범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루스짜르국은 이후 그로즈니라는 이명으로 불리게 되는 군주 이반 4세의 지세 아래 유목민들에 대한 복수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킵차크 칸국의 후신이자 러시아인들의 최대 숙적이었던 카잔 칸국을 멸망시키고 카스피해와 볼가강 유역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던 아스트라한 칸국까지 보내버리죠. 루스짜르국은 동방에서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최대의 돈줄이자 주요 무역품이었던 모피와 광물 자원을 무한정 얻기 위해 동쪽의 땅을 선제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일대의 슬라브계 군사민족이었던 카자크인들을 동원하여 킵차크 칸국의 자녀 세력 중 하나로 북쪽의 동토에 자리 잡았던 시비르 칸국까지 정리한 러시아인들, 그들은 이후 우랄 산맥 넘어 무주공산의 땅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르 칸국의 이름에서 유래한 시비리, 영어로는 사이비리아라고 불리게 된 바로 그곳이었죠. 카자크 기병대의 활약에 힘입어 불과 70여 년 만에 오부츠크해까지 탐험이 완료되었고, 1689년 동시베리아의 남쪽에서 청나라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으며 지금의 러시아령 시베리아의 강역과 국경의 모습이 대강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721년 표트르 대제가 스스로 임페라토르를 칭하면서 러시아 제국이 출범! 스웨덴과의 대북방 전쟁에서 승리해 발트해를 손에 넣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죠. 표트르 대제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새로운 수도로 삼고 그 유명한 발트 함대를 이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창설했습니다. 이후 폴란드 영토를 크게 떼어먹고 킵차크 칸국의 마지막 잔당이었던 크림 칸국을 병합! 북쪽으로 핀란드, 동쪽으로 베링 해역과 캄차카 반도를 넘어 알래스카까지, 남쪽으로는 카카스를 지나 페르시아 북부까지 남하하며 빅뱅급 성장 가도를 달리죠. 결정적으로 영국과 함께 나폴레옹을 막아내는 대활약을 하며 러시아는 유럽 세력 균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엄연한 황제국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원래 늦게 배운 도둑질이 재밌죠. 나름대로 열강의 반열에 오른 러시아, 제국봉을 치사량으로 맞아버렸습니다. 열강이면 일단 바다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러시아 제국 이제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남쪽을 보니까 진작에 유럽의 환자 소리 들으며 빌빌대는 오스만 제국이 있네. 한물간 오스만 제국한테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한복판을 좀 지나다녀야겠다며 야, 나 지중해 가야 되니까 해협 열어라 를 시전합니다. 그러나 당시 바다가 누구 영역입니까? 영국 등판! 영국이 보니까 러시아가 너무 급성장을 하는 거죠.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게 야, 쫄지마 내가 도와줄게 하며 한판 붙으라고 뽐뿌를 넣습니다. 그래서 발발한 크림 전쟁. 육상전에서 오스만이 쥐어터지는 동안 영국은 바다를 통해 무한 갱킹을 시전하고 1856년 러시아의 지지를 받아냅니다.
이렇게 러시아 대양 진출의 꿈은 일단 좌절됐고, 이후부터 영국은 러시아가 바다로 또는 남쪽으로 기어나오지 못하게 러시아 담당 일진을 자처하며 끊임없는 견제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그동안 그냥 모피나 자원 가져오는 저랩 사냥터쯤으로 여겨지던 시베리아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서쪽 방향으로의 대양 진출 대신 다시 동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광대한 대륙의 미개척지 시베리아를 단순 식민지가 아닌 본격적인 러시아의 일부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동쪽을 보니까 때마침 환자가 하나 더 있네? 이번엔 아시아의 환자야. 태평천국의 난과 에로호 사건으로 아수라장이 된 청나라가 다음 타겟으로 당첨! 1860년 청나라의 연해주를 삥 뜯는 데 성공한 러시아는 태평양 방면에 부동항을 얻게 됩니다. 자, 러시아 제국 시베리아에 본격적으로 자국의 명운을 걸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리 2세는 크림 전쟁의 치욕을 곱씹으며 러시아의 근대화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본격적인 시베리아 개척 이후 꾸준히 농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극한의 땅인 시베리아, 당시에는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는 곳으로 아예 인식이 박혀 있었거든요. 지주들한테 너무 시달려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시베리아 가는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웬만큼 살만하면 그냥 시베리아까지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유형 이주, 죄수들을 데려다 유형지 삼아서 시베리아로 보내버리는 것이었죠.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화할 때 썼던 방법도 이 방법이었잖아요. 역시 황무지는 죄수로 개척해야 제맛. 무튼 사람 살 곳 못 되는 것 같은 시베리아에도 예카테린부르크, 이르쿠츠크나 블라디보스토크 등 지금까지도 유명한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철도가 부설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또 프로이센이라는 다크호스가 급부상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철도의 군사적인 효용성을 기가 막히게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철도를 미친 듯이 깔아서 오스트리아, 프랑스랑 싸울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습니다. 집중과 기동이라는 개념을 중시해서 철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했죠. 병력을 신속하게 운용하면서 두 강대국을 정신 못 차리게 두들겨 패고 연승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알렉산드르 2세, 철도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필수적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전신망은 이미 개설돼 있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통신은 되는데, 식량이나 이것저것 물품을 보내려면 바다로 삥 돌려보내야 됐어요. 그게 더 이득이었어. 아니, 보기만 해도 답답하잖아요. 이건 못 참지. 유형 이주를 포함한 각종 이주 정책을 전방위로 추진하면서 죄수들을 동원한 강제 노역으로 우랄 산맥 너머까지 곳곳에 철도 노선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튜멘으로 가는 노선이 완성됐고, 1886년에는 톰스크와 이르쿠츠크를 잇는 노선이 건설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세르게이 율리에비치 비테. 철도회사 출신으로 철도에 대해 아주 빠삭했던 비테는 황제 알렉산드르 3세에 의해 재무장관으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일진 영국이 캐나다의 대륙횡단 철도를 놓고 조선의 거문도를 무단 점령하면서 이미 태평양 방면에서도 러시아를 조질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서둘러야 됐어요. 1891년 대망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듬해 황태자 니콜라이 2세가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착공식에 참석했고, 집에 올 때도 시베리아를 건너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파이팅 넘치는 역대급 대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죠. 재무장관 비테는 황태자였던 니콜라이 2세를 철도 건설 위원장으로 추천해서 취임시키고, 알렉산드르 3세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계획을 진두지휘하는데요. 니콜라이 2세도 여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황제가 돼서도 여전히 위원장직을 유지하며 무한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프랑스로부터 빌려왔고, 광대한 공사 구간을 6개의 공구로 나눴습니다. 서쪽의 첼리아빈스크와 동쪽의 블라디보스토크부터 공사가 시작됐죠. 러시아에서 죄수를 데려오고 청나라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데려와서 갈아 넣었습니다. 인밀레, 죄밀레에 힘입어 서시베리아의 1, 2, 3, 4 공구는 5년 만에 일단 완공해버렸죠. 그러나 동시베리아의 오비강부터 바이칼호 사이 구간이 너무나도 난공사였습니다.
바이칼 호수는 험준한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었는데요. 러시아가 군사력만 몰빵이라 아직도 기술력이 많이 후달렸거든요. 이런 산악철도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약간 무리수였어요. 거기다 맵도 최악이야. 동시베리아는 서시베리아보다도 훨씬 추워서 집안 공사를 하려면 얼어붙은 땅바닥을 일단 다이너마이트로 깨 부수고 다시 메꿔야 됐어요. 여름엔 다리가 무릎까지 잠기는 진창에서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된 동쪽 구간도 노답이긴 마찬가지. 가까운 한반도에 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여름에 폭우 내리거든요. 겨울에 300km 가까이 철도를 깔아놨는데 여름도에서 폭우 내리고 급류에 휩쓸리고 하면서 다 쓸려나가서 리셋. 또 만주에서 활개치던 산적들 마적들이 습격하고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때문에 재무장관 밑에는 일단 이쪽 지역 패스하고 대신 청나라 영토를 가로지르는 우회로의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어차피 청나라 이미 만신창이 된 거 만주에서의 영향력도 챙길 겸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되면 이상하죠? 서쪽에서도 섬나라가 문제였는데 동쪽에서도 섬나라가 가로막네. 아시아에 떠오르는 신흥 빌런 일본 등판. 1894년 발발한 청일전쟁. 일본이 청나라를 발라버리면서 요동반도랑 여순을 삥 뜯었습니다. 대륙 가겠다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치고 내려오는 걸 두고 볼 리 없었습니다. 영국이랑 동맹 맺었거든. 러시아는 일단 프랑스, 독일과 손을 잡고 일명 삼국 간섭을 통해 일본을 압박, 요동이랑 여순을 도로 토해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나라 북양 대신 이홍장과 비밀 조약을 체결하여 같이 일본을 막기로 합의하죠. 이 합의안과 함께 1895년 북만주 철도 부설권까지 따내면서 바이칼호 동안의 치타에서 시작해 하얼빈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동청철도가 개통됐습니다. 거기에 보너스로 여순과 대련까지 조차하고 여기를 하얼빈과 연결하는 남만주 철도 부설권까지 얻어내며 만주에서 본격적으로 두 열강의 자강두천이 시작됩니다. 무튼 동청철도가 완성되면서 일단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하는 건 성공. 근데 바이칼 호수 근처 스레텐스크부터 하바롭스크 구간은 여전히 미완성이었어요. 불완전한 완공이었죠. 철도의 중요성 러시아만 깨달은 거 아니거든요. 일본도 대륙 진출을 위해서는 철도가 필수적이라는 거 알고 있었고 한반도를 관통해 만주로 이어지는 조선 종관철도를 구상하고 있던 상황. 청나라는 이미 제압했고 러시아 이거 언젠간 잡아야 될 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여순에 선빵을 갈기면서 러일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그리고 체급상 러시아의 승리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도 전쟁의 진심이었어요. 제국의 자랑 발트 함대를 제2태평양 함대로 개칭시키고 지구 반바퀴를 도는 대작전을 명령했죠. 그렇다면 육군이 쾌속 진격해서 시간을 벌어줘야죠. 시베리아 방면 육군은 유럽보다 그리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근데 일본도 이 정도는 다 계산을 해놓은 상태였다는 거.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애매한 완성도를 이미 빠삭하게 꿰고 있는 상태였고 발트 함대와 육군 정예 병력이 오기 전에 주요 거점에서 승기를 잡는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선빵으로 여순항을 함락시키고 제해권을 확보한 일본군은 남만주 철도를 장악한 뒤 육로로 북상해서 만주에서 러시아 육군을 격퇴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승리의 열쇠였던 발트 함대가 뒤늦게 지구 반바퀴 돌아 도착! 오는 길이 워낙 험했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순이 함락당했으니까 블라디보스토크를 일단 찍고 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몰래 여기를 통과하려다가 딱 걸린 거예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줘 터진 거죠. 뒤늦게 도착한 발트 함대마저 사실상 전멸시키면서 일본은 완승을 거뒀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간 노선이 미완성인데다 당시 아직도 단선철도였기 때문에 유럽 방면의 정예 병력을 적시에 실어 나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바다에서 땅에서 무튼 그냥 졌어요. 참패. 그렇게 러시아 제국은 협상 테이블로 끌려 나와 만주와 한반도를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춘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남만주 철도 구간도 일본이 낼름 집어먹게 되죠. 이제 만주가 일본 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 동청철도 전 구간이 사실상 언제 일본 수중에 들어갈지 몰랐습니다. 때문에 패전 직후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진짜 완공에 착수하게 되죠. 러시아 영토만을 통과하는 아무르 철도의 착공과 전 구간의 복선화가
러시아가 1907년 시작됐습니다. 애초에 이 구간이 제일 난공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추가로 만드는 데만 몇 년이 더 걸리고 사람도 10만 명이 넘게 갈려나가고 마침내 1916년 제대로 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됐습니다. 근데 이거 짓는 동안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렸네. 절치부심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완성시킨 니콜라이 2세. 근데 그거 짓느라 지나친 국력 소진이 뒤따랐어요. 게다가 시베리아의 철도 짓느라 유럽 방면에는 제대로 된 철도망이 갖춰지지를 못했죠. 근데도 세르비아 왕국 편을 들어서 1차 세계대전에 야심차게 참전한 겁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한테 뭐 해보지도 못하고 처맞기만 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못 참고 일어난 거죠. 시베리아 횡단철도 완공 1년 만인 1917년 제정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정권이 시작됐습니다. 소비에트 정부는 1차 세계대전에서 발 빼고 내전을 거치면서 전 러시아를 공산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완공되자마자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터져버린 탓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당연하게도 만신창이가 돼버렸습니다. 소련이 성립되고 나서도 공산당은 이를 복구하는 데만 10여 년의 세월을 더 쏟아부어야 했죠. 짜르의 눈물이 깃들어 있는 이 위대한 철도 노선. 역설적이게도 소련 공산정부의 공업화와 전시 병력 수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없었다면 이후 벌어진 2차 대전에서도 1차 대전 때처럼 맞기만 했을 거예요. 이 철도 덕분에 시베리아의 병력을 동부전선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었고, 반대로 유럽 방면의 산업시설은 시베리아로 옮겨서 물량을 계속 찍어낼 수 있었거든요.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기착지들 중에는 옛날부터 이곳으로 유배온 사람들이 만든 오래된 도시들도 많지만 오히려 철도 건설 과정에서 만들어진 젊은 도시들도 많습니다. 강을 따라 도시가 만들어지듯 시베리아에서는 철도를 따라 도시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졌죠. 대표적으로 아예 이름부터 시베리아 신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는 철도 건설하다가 생긴 도시인데, 소련식이 공업도시로 푸시를 받아서 현재에는 시베리아 최대의 도시이자 러시아 제3의 도시가 됐죠. 본선보다 더 북쪽에 매운맛 시베리아를 지나는 바이칼 아무르 철도 노선도 소련 시기에 추가됐고요. 세계 최장의 철도 노선인 만큼 현재 시베리아 횡단철도상에는 100개가 넘는 역이 있습니다. 세르게이 위테가 구상했던 6개의 공사 구간이 거의 그대로 철도 행정구역으로 남았죠. 공청철도, 몽골 종단철도와 연결되고 북한의 평양까지도 연결되는 국제 노선이기도 합니다. 겨울에 얼고 여름에 녹는 건 변함이 없어서 차로 다니기에는 아직도 영 불편하기 때문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여전히 시베리아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제1의 교통수단입니다. 증기기관으로 시작했지만 꾸준히 현대화를 진행해서 2002년도에 들어서는 전 구간이 전철화되어 칙칙폭폭 연기는 이제 보기 힘들죠. 키드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도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모스크바까지 여행해보는 것인데요. 도시락에 마요네즈 넣어 먹고 이제 그때가 되면 이번 영상 만들면서 공부한 내용이 떠올라 더 재밌을 것 같아 벌써부터 설렙니다. 조만간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관련된 더 디테일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